네. 레슨넷 발표를 맡게 된 이선민입니다. 첫 스터디 첫 발표를 맡게 돼서 저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긴장되면서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음, 우선 발표 순서는 레슨넷이 왜 나오게 됐는지 배경부터 말씀드리고 서론 뭐 이런 순서대로 논문 순서대로 리뷰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우선 배경을 보시면 레슨넷은 2015년 16년도에 개제됐고 2015년도 12월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2014년도 VGG넷과 구글넷이 있었습니다. VGG넷의 경우에는 3x3 필터를 반복해서 사용해서 네트워크 구조를 단순화하고 그걸 통해서 깊은 층을 만들어서 좀 구조를 단순하게 함으로써 깊은 층을 만듦으로써 이제 다양한 특징을 만들어서 클래스를 분류를 잘 하는 그런 좋은 모델이었는데 구조는 단순하지만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아서 모델 크기가 크고 메모리 점유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19층 이상으로 쌓을 경우에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구글넷의 경우에는 1x1, 3x3, 5x5 컨볼루션을 병렬적으로 배치하는 인셉션 모듈을 사용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구조가 좀 직관적이지 않고 층이 깊어질수록 기울기가 소실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중간층 보조 분류기를 추가했던 그런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소론에서는 깊은 네트워크의 한계를 주목을 하는데요. 깊은 네트워크는 다양한 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데, 근데 깊다고 성능이 좋아지는 건가? 라는 의문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같은 구조의 네트워크에서 얕은 네트워크가 깊은 네트워크에 소속되는 그런 부분 집합이라면 깊은 네트워크의 성능은 얕은 네트워크의 성능보다 당연히 더 좋아야 된다라는 게 이론적인 그런 가정이었는데 실제로 같은 구조의 네트워크를 얕게 깊게 비교를 해봤을 때 피규어 1을 보시면 오히려 더 깊은 네트워크가 얕은 네트워크보다 더 높은 오차를 가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열화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적절히 깊은 모델에 레이어를 추가하는 것이 오히려 성능 감소를 초래하는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레슨넷에서는 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딥 레지듀얼 러닝 프레임워크를 도입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입력값 x와 출력값 x를 hx로 예측하는 것보다 hx와 x의 차이값인 fx를 계산하는 것이 쉬울 것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만약에 얕은 층에서 최적의 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넘어갈 필요 없이 얕은 층에서 나왔다면 그 값을 뒤로 그냥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최적의 해가 hx는 x 이런 상황의 경우 항등 사상이 최적화된 값으로 예측한다면 가중치의 조합으로 x를 hx로 계산을 하는 것보다 그들의 차이값인 fx를 0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fx를 계산하기 위해서 하나 이상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건너뛰는 연결을 숄트컷 커넥션, 요즘에는 스킵 커넥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항등 사상을 수행하면서 추가적인 파라미터나 계산 복잡성을 더하지 않기 때문에 역전파 계산과 구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는 깊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에서는 VLAD랑 잔차 표현이랑 항등 연결 이렇게 두 가지를 주목을 했는데요. VLAD가 뭐냐? Vector of Locally Aggregated Descriptors. 이미지의 수많은 특징점들을 K-민즈 클러스터링으로 압축 및 분산 표현을 한다. 멀티 그리드를 통해서 이미지에서 특징을 추출했다. 이런 내용들인데 조금 명확하게 안 와서 좀 그림으로 보자면 이 위에 있는 그림은 멀티 그리드를 사용해서 포서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친 스케일의 필터를 사용을 해서 뭐 온도라고 이게 그냥 온도라고 생각을 하면
여긴 춥고 뭐 이쪽 부분은 뜨겁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파인 스케일 어떤 촘촘한 필터를 사용해서 그래서 차가운 부분에선 얼마나 더 차갑고 좀 덜 차갑고 뜨거운 부분에선 얼마나 뜨겁고 덜 뜨겁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전체를 처음부터 새롭게 적합하거나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부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항등 연결의 경우에는요. 기존에는 깊은 층에서 기울기가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억실러리 클래시파이어, 보조 분류기를 같은 사용 방식도 사용을 했지만 지름길을 연결한다라는 개념은 LSTM의 게이팅 함수에서 착안을 했습니다. 이 위쪽에 LSTM 구조인데요. 이런 input 게이트, forget, output 게이트를 통해서 각 데이터들을 얼마나 사용을 할까, 얼마나 학습에 반영을 시킬까 정도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조절을 하는 그러니까 가중치로 조절을 하는 그런 함수인데 아무래도 파라미터가 존재하다 하기 때문에 깊은 층에서는 기울기가 소실돼서 게이트가 닫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밑에처럼 항등 연결의 경우에는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그냥 이 x를 그냥 바로 x로 넣어주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기울기 소실로 게이트가 닫힐 염려 없이 깊은 층에서도 항등 연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차 학습을 조금 더 살펴보면 핵심 개념은 그냥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아는 거에서 변화량만 학습해라 라는 겁니다. 기존 방식에는 입력값 x를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목표인 hx를 직접적으로 적합을 합니다. 예측을 하겠죠. 근데 잔차 방식으로는 이미 아는 정보 x를 보존하고 hx, 내가 목표하려는 것과의 차이값인 fx만 적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fx는 hx 빼기 x라는 식이 나오고 만약에 최적의 해가 항등 매핑일 경우 그냥 x를 그대로 넘기기만 해줄 경우에는 가중치 계산을 통해서 x를 x로 만드는 것보다 fx의 가중치를 0으로 설정해서 적합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복잡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완전 밑바닥부터 스케치부터 하면서 막 색깔 하고 막 하려면 좀 어렵겠죠. 근데 그냥 완전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그냥 색깔만 칠하면 되는 그런 방식이 레지듀얼 러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등 연결을 이용한 매핑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구조를 잠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입력, 출력 차원이 동일할 경우와 입력, 출력 차원이 다를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동일할 경우에는 이 여기만 달라요. 이 여기는 변화량이랑 기존 입력값이고 추가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모델의 크기나 계산, 복잡성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사용되는 부분은 이게 전체 네트워크 구조인데요. 이쪽 오른쪽 세 번째를 보시면 실선 부분에서만 항등 연결이 사용된다. 항등 연결이라기보다는 동일 입력과 출력의 차원이 동일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색깔이 다른 구간에서는 실선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시작 색깔이 달라지는 시작 부분, 이 점선 구간에서는 입력과 출력의 차원이 다른 경우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봤던 식에서 WS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선형, 투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채널을 좀 압축이라기보다는 좀 늘려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는 추가 파라미터가 존재합니다. 이 컨볼루션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델의 크기나 계산 복잡성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트워크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레스넷은 VGG19의 이런 철학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게 플레인넷이고 VGG19인데 이 VGG19의 전체 구조, 네트워크 구조에서
플레인, 약간 실험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기반이 된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만 봐도 좀 어느 정도 3x3 쓰고 구조가 전반적으로 좀 따라갔다로 보입니다. 보통 다 3x3 필터를 사용을 했고요. 설계 규칙은 출력 피처맵 크기가 같으면 레이어는 동일한 수의 필터를 사용하고 피처맵 크기가 줄어들면 시간 복잡도 보존을 위해서 두 배의 필터 수를 사용한다. 약간 말이 안 와닿을 것 같은데 피처맵 크기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입력하려는 해상도가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상도가 줄어들면 그만큼 픽셀 수도 줄어들게 되니까 연산이 감소하겠죠. 연산량이. 그런데 시간 복잡도 보존을 위해서 연산을 더 많이 하려고 필터 수를 두 개를 뭐 여러 개를 더 채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원이 달라질 때는 스트라이드가 2인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다운 샘플링을 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GAP 여기 맞아 AVG 풀링을 통해서 소프트맥스가 있는 1000웨이 FC 레이어로 종결하는데 1000웨이 FC는 당연히 여기가 이미지넷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클래스 맞춰서 1000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스넷에서 제안하는 잔차 네트워크는 플레인 네트워크와 사실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 실선과 점선 구간만 다른데요. 플레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항등 연결을 삽입을 했습니다. 입력과 출력의 차원이 같을 때는 여기 실선 구간에서는 항등 연결을 하고요. 차원이 증가할 때는 항등 연결에 차원 수준의 제로 패딩을 넣고 그 후에 투영 연결을 한 후에 두 옵션 모두 스트라이드 2로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음, 해상도가 낮아질 때는 방금 말했듯이 채널 수를 늘립니다. 필터 수를 늘려서 계산 복잡성을 계산 연산량을 유지시키는데 저는 여기서 약간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차원 수준의 제로 패딩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생각 좀 찾아봤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차원의 증가는 채널 수, 그러니까 필터 수의 증가를 의미를 하고 제로 패딩은 이미지에다가 씌우잖아요. 어떤 이미지에서 어, 모서리 데이터의 정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제로 패딩을 씌우는데 레스넷에서는 각 스테이지 이런 색깔이라고 하죠. 스테이지에서 시간 복잡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다운스케일링 될 때마다 채널 수를 늘리는데 숄트컷 커넥션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윗부분은 128인데 밑에서 만나는 데이터는 256 차원에 같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다르니까 연산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0으로 된 데이터 덩어리를 기존 채널 옆에 붙여서 차원을 일치시킨다. 필터가 128개가 있으면 그냥 0으로만 된 이 128개를 더해서 256개를 맞춘 후에 이제 앞에서 fx를 통해서 나온 값들을 0에다가 더 씌워서 피처맵으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차원 수준의 제로 패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현은 데이터 전처리, 구조 및 초기화,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 테스트 및 평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약간 어색하다, 조금 낯설었던 부분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드랍아웃을 같이 쓰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낯설었다. 처음 봤던 것 같아요. 보통 그냥 배치 정규화나 가중치 초기화, 드랍아웃 다 좋은 거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어, 기울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데이터의 분포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주는 그런 기법인데 드랍아웃은 과적합을 막기 위해서 학습 과정에서 일부 노드들을 꺼서 그 학습이 좀 불규칙하게, 불안정하게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니까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드롭아웃을 켜게 되면 데이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그 효과들이 상쇄된다. 그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BN을 사용하면 드롭아웃을 제외를 한다라고 해서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험 부분을 소개하기 전에 데이터셋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넣어봤습니다. 이미지넷은 굉장히 상징적인 데이터셋이죠. 1000개의 클래스가 있고 약 120만 장의 학습 데이터가 있는데 굉장히 거대 데이터셋이죠. 거의 대부분의 모델이 여기서 프리트레인드 된다고 해도 될 정도로 데이터셋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셋이고요. 챌린지로는 ILS VRC가 있고요. 이 사이퍼 10의 경우에는 어떤 챌린지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입문자나 연구자들이 아이디어를 빠르게 테스트할 때 사용되는 좀 검증된 평가 지표, 벤치마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개 클래스가 있고 총 6만 장으로 좀 작은 규모라고 합니다. 파스칼 VOC나 MS 코코는 객체 탐지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셋인데 파스칼 VOC는 어떤 객체 탐지, 초기 객체 탐지의 표준이었던 데이터셋이고 MAP라는 지표를 대중화시켰고 여전히 모델 기본기 다질 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챌린지도 존재하고요. MS 코코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한 그런 데이터셋인데 굉장히 객체 탐지 분야에서 굉장히 권위 있다고 합니다. 80개 클래스와 33만 장 이미지가 있고 근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고 해요. 사물이 일상적인 배경 속에 섞여 있어서 난이도가 높고 아주 작은 물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모델 정교함을 테스트하기 적합하다고 합니다. MS 코코 챌린지라는 챌린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고 실험에서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이미지넷 분류를 먼저 보면 플레인 네트워크와 잔차 네트워크 18개의 층과 34개의 층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우선 결과만 먼저 보면 18개의 층과 34개의 층을 봤을 때 오차율이 깊은 층에서 더 높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열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BN을 통해서 훈련되었고 역전파되는 기울기들이 건강한 노름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울기 소실로 인한 열화 문제는 아니다. 즉 네트워크 구조가 문제가 있어서 열화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잔차 네트워크에 대해서 똑같은 구조로 실험을 해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제로 패딩을 사용해서 추가 파라미터 없이 없어서 시간 복잡도가 동일하고요. 잔차 학습을 적용하니까 이 깊은 층에서 성능이 더 좋아졌다. 검증 성능도 좋아졌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레인 네트워크와의 비교에서도 레스넷 잔차 학습을 도입했을 때가 성능이 더 좋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잔차 학습을 통해서 열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어, 탑1 에러랑 탑5 에러에 대한 뭐 정의를 간단하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탑1 에러는 정답이 정말 정답일 때를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모델이 만약에 90% 확률로 이것은 강아지입니다. 라고 했을 때 실제 정답이 강아지면 정답이고 아니면 틀린 것이고 탑5 에러는 음, 모델이 예측한 상위 5개 후보 중에 실제 정답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고요. 뭐 강아지, 고양이, 늑대, 여우, 사자라고 예측을 했는데 예측 확률 순서대로 근데 정답이 사자일 경우 이 예측은 정답인 걸로 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등 연결과 투영 연결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봤는데 음, 옵션은 3개로 했습니다. A는 차원이 증가할 때 제로 패딩을 연결해서 결국엔 파라미터가 없고요. B는 차원이 증가할 때만 투영 연결, 나머지는 항등 연결. 이게 레슨넷의 기본 구조고요. C는 모든 연결이 투영 연결. 모든 네트워크 구조가 다 실선, 점선인 거죠.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해봤을 때 세 옵션 모두 플레인보다는 성능이 더 좋았고 A, B, C 순으로 미세하게 향상되었지만 열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필수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메모리 시간 복잡도와 모델 크기 줄이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모든 연결을 투영 연결로 할 필요는 없었다. 그래서 복잡도를 증가시키지 않는 항등 연결이 더 효율적이다. 라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층에 대해서 병목 디자인을 설계를 했는데요. 보틀넥, 병의 목 구조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좁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두꺼워지는 그런 구조를 병목이라고 합니다. 깊은 층, 여기서는 50층 이상을 깊은 층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거기서는 어, 처음 컨볼루션 연산을 할 때 기존의 3x3로 하게 될 경우에는 해상도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고해상도인 이미지를 대상으로 깊은 층 연산을 합니다. 근데 3x3으로 하게 될 경우 연산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1x1으로 하면서 어, 연산량을 대폭 줄이고 해상도를 확 줄이고 압축시키고 그리고 3x3로 특징 추출을 하고 1x1으로 다시 해상도를 복원하는 그런 구조를 짰고요. 그 결과적으로 152층의 레스넷이 16층의 VGG넷보다 연산량이 적었고 무거운 연산을 줄인 덕분에 더 깊은 층을 쌓을 수 있었고 이는 정확도 향상으로 직결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이퍼 10에서는 네트워크 깊이에 따른 응답을 분석을 했는데요. 네트워크 깊이에 따른 응답을 분석을 하려면 일단 일반화를 시켜야 조금 설계를 하기 편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6n 플러스 2개의 컨볼루션 레이어 2가 나오는데 최초에 3 이상 컨볼루션 하나 하고 잔차 블럭, 이 잔차 블럭에서 두 개를 하겠죠. 그리고 각 스테이지당 n개의 잔체 블럭을 넣을 수 있겠고 이 n개는 사용자가 뭐 설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이후에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컨볼루션 하나 하니까 총 2 곱하기 아, 아니죠. 3 곱하기 n 곱하기 2 더하기 2 해서 6n 더하기 2개의 컨볼루션 레이어 수를 갖게 됩니다. 최적화 설정은 이런 식으로 학습 일정이나 데이터 증강 평가는 이런 식으로 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은 n은 3부터 18까지 설정을 해서 얕은 층부터 깊은 층의 결과를 확인을 했는데요. 플레인 없고 레스넷 20부터 110까지 비교를 해봤을 때 깊어질수록 오차율이 떨어지더라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음, 네. 최적화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정확도 향상을 증명을 했고요. 이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전차 네트워크가 플레인 네트워크보다 더 작은 표준 편차를 가진다는 그런 결과와 깊어질수록 한 층이 변화하려는 값이 작아진다 정도로 표현이 되는데, 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같은, 다른 층의 네트워크들이 같은 값을 예측을 하려고, 이렇게 막 층을 계산을 하고 하려고 한다 했을 때, 20층의 경우에는 하나의 예측을 하기 위해서 20번의 연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110층에서는 110번의 연산을 할 수 있으면, 이제 110층에서는 조금씩만 바뀌어져도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만 수정을 해도 결과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층이 깊어질수록 한 층에서 변화량이 더 적어져서 안정적이게 적합을 시킬 수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차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네트워크가 더 깊어질수록 응답의 크기가 더 작아진다. 변화량이 조금 더 작아진다. 그래서 레이어가 많아질수록 개별 레이어는 신호를 더 적게 수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파스칼 및 MS 코코에 대해서는 좋은 성능을 보냈다. 1등을 했고 우리 레슨넷이 정말 좋았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록에서는 내용이 너무 길어서 부록 A에서는 객체 탐지 성능을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어, 레슨넷의 마지막 그 컨볼루션 5 스테이지를 아무래도 여기서 레슨넷에서는 FC 레이어가 한 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류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마지막 컨볼루션 5 스테이지를 아예 그냥 분류하는 컨볼루션 레이어로 써버리겠다는 구조로 바꿔서 했더니 정말 좋은 성능을 보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브록 B와 C도 좋은 성능을 보였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정리를 하면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성능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열화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이 열화 문제를 잔차 학습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잔차 학습은 기존의 HX를 직접 학습하는 대신에 잔차 FX는 HX 빼기 X를 학습함으로써 어, 조금 더 최적화가 쉽고 극단적인 깊은 층에서도 학습이 쉽도록 설정을 하였고요. 그 결과 이와 같은 챌린지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기술적 디테일은 플레인 대 레지듀얼의 성능을 비교를 했고 보틀넥 디자인을 통해서 깊은 층에서도 효과적인 그런 성능을 보였고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히 이니셜라이제이션 사용을 하면서 드롭아웃 제거함으로써 좀 디테일을 보였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레슨넷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